뉴스면서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로 화염병이 떨어졌다고요? 어떤 일입니까? 예, 오늘 오전 9시 11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74살의 남모 씨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이 화염병은 500ml 이 페트병에 신나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넣어 만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화염병에 붙은 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에 옮겨 붙긴 했는데 이 현장에 있던 청원 경찰이 곧바로 소화기를 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탑승한 채 안으로 들어갔고요. 바로 이제 이 불을 붙인 남 씨도 이 몸에 불이 붙었지만 즉시 진화돼서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네요. 네. 근데 70대 남성이 대법원장 차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처음부터 몰랐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본인의 사건이 지난해 11월경에 패소 확정이 된 이후로 지난 9월 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프린트된 출력물을 들고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10월 10일에 대법원장과의 어떤 면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근하고 있는 대법원장 차량에 몸으로 달려들어갔고 차량을 막는 그런 제지하는 사고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때 번호판을 봤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번호판을 봤을 수도 있고 썬팅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의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차량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아마 대법원장 차량이다라고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법농단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네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는 않고 본인 사건에 대한 부담감을 알리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피의자 남 씨가 가지고 있었던 좀 사정을 보니까 이 본인의 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계류 중이었다라고 패소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던데요. 이분이 2004년도부터 이 강원도 홍성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 축산물이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와서 판매를 했는데 농산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정을 받고 나서 이 판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판정을 다투기보다 이 품질관리원 직원이 잘못 판정했다, 허위로 판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정부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심, 2심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지난해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해서 억울하다,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개인 송사에서 패소하고 그 억울함을 이렇게 화염병으로 응수했다는 건데 그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처벌은 아직 현재 수사 중이어서 처벌 자체를 논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화염병을 투청한 사건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사법 판결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 동기 부분에 대해서 좀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피의자에 대한 이 어떤 처벌 문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개인의 사건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과거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보면 입구에 보면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1인 시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계시죠. 여러 그렇겠죠. 본인들의 사건을 잘 봐달라 또는 본인들의 사건이 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그것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에게 이 화염병을 투척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야기하는 여러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송 자체가 이 개인이 지금 받았던 이 남 씨가 받았던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당사자에게 재판부나 또는 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던 것인지 만약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분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판사라든지 변호사가 친절하게 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런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요즘 방송이 없습니까?
왜요? 말을 오늘 너무 많이 하셔. 지금 임지선 기자님이 네, 제가 목이 많이 목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배려심입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예, 그래요. 최근 강서구에서 발생했던 전부인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가정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오늘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예, 오늘 여성가족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대책의 핵심은 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리고 접근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지금까지 가해자가 이 법원이나 경찰이 내린 접근 금지나 뭐 임시 조치 이런 걸 어길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 앞서 이제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됐던 강서구 사건 같은 경우도 그 가해자가 뭐 나 과태료 500만 원만 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위협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면 징역형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이 형사소송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정폭력에 관련된 그런 신고 이력을 보관하는 기간이 지금까지 1년으로 굉장히 짧았는데요.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지난달 강서구 전부인 살해 사건도 그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 받았는데 개의치 않고 네.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기면은 징역형을 하겠다. 네. 그러면 실효성이 있겠네요. 이 안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오늘 내놓았던 그 정부 안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괜찮은 안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정폭력 범죄를 보게 되면 경미한 범죄가 결국엔 나중에 정말 흉악한 범죄라든가 중대한 범죄 이런 범죄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긴급 조치라든가 사전적 조치가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에는 그런 어떤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많이 내놨다라고 보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사전적인 어떤 예방 조치도 또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거기에 더해서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또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임시적이긴 하지만 3곳에서 4곳 정도의 임시 시설을 만들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고 또 거기를 퇴소한 이후에는 또 금전적인 어떤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이런 자립지원금이라든가 피해자를 위한 뭐 치료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 더 해보죠. 자,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한부모 가정지원 예산 논란인데요. 지난 25일 국회 예결위에서 여성가족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예, 그 미혼모 등 이런 한부모 가정 부모가 일을 할 때 이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 정부가 한부모 가정 시설 한 곳당 아이 돌봄이 그 선생님 2명을 배치해주는 그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자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가 61억 3,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린 상태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전액 삭감하자는 거잖아요. 네. 송원석 의원이 주장했는데 송원석 의원은 어떤 근거로 다 삭감하자고 합니까? 송원석 의원은 이제 한부모 예산이 자체를 문제 삼았다기보다 국가가 이런 복지 예산을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복지 서비스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면서 전액 그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송원석 의원의 반응에 대해서 기재부 김용진 2차관이 반박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요? 네, 김용진 2차관, 기재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을 사실상 조율하고 삭감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개는 많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커트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김용진 차관이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재정당국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늘린 건데 이 지금 한부모 가정에서 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그대로 그냥 정말 방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고아원에 가야 된다. 보육원이나 고아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김용진 차관이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감성적으로 나오지 마라 또 이렇게 반박했다고 하는데 그 논란이 계속되자 송인석 의원이 오늘
입장을 다시 내놨다고요? 뭐 사과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런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삭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 돌보미 서비스 예산은 삭감하자고 한 게 단순히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다라고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송원석 의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이 블로그에 지금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고 실제로 자신의 한부모 가정이라고 소개한 이들이 댓글이 좀 적지 않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글을 소개시켜드리면 뭐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로 살고 취직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이 정부 보조금과 아이 아빠가 주는 양육비로 그것만으로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아야 되느냐. 난 일을 할 수 없는 거냐. 이런 식의 좀 감성에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아까 김남국 변호사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송원석 의원 블로그 보고 있던데. 네, 그 송원석 의원이 블로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좀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송원석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라든가 의도, 복지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송원석 의원 블로그에 보게 되면 본인의 지역구에 대한 예산을 많이 따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던데 그런 어떤 도로나 SOC에 들어가는 수백억 예산은 괜찮고 정말 사람에게 지원이 되고 정말 너무나 필요한 이 61억 원의 지원은 삭감되어야 되는지 그걸 꼭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결 소위에서는 뭐 논의가 끝난 상태이고요. 다음 이제 앞으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만나서 다시 협의하는 소소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예산이 살아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재명 지사가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오늘 했죠? 당했죠? 네, 오늘 오전 9시에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 압수수색 됐고요. 그다음에 11시에 집무실까지 이제 압수수색이 되었는데 11시에 이제 검찰 수사관이 파견이 되었으나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재명 지사와 변호인이 도착한 다음에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뭐 이재명 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냥 수사다라고 하면서 적극 협조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본인의 신체와 김혜경 여사의 신체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적극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휴대폰 찾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휴대폰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 현재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간접 사실에 의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간접 사실에 의한 그 내용, 그 증거만으로 공소 유지가 어렵다라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인정을 하고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직접적인 증거, 그러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것만 묻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어쨌든 그 후보의 아내 되는 사람이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고소당한 게. 근데 이런 걸로 압수수색하고 신체 수색하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이나 뭐 이런 뭐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대개는 선거가 끝나면은 서로 이제 고소고발을 취하해가지고 이 경찰 수사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조금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번은 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